네, 3부 시작합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어제 이혜훈 의원이 제 방송에 출연해서 남부구치소에서 몸수색을 당했고 볼펜까지 뺏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더한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울구치소 상황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셨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의원님 휴대폰도 뺏기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절대 호락호락 당하실 분이 아닌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서울구치소의 최순실 비공개 면담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분노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점점 더 치솟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그 교도소 소장을 비롯한 그 법무부에서 온 뭐 교정본부장 이런 분들이 그 윗선과 끊임없이 연락을 하면서 상황을 위에다 보고하고 있었던 상황을 저희가 확인했다는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그 죄수들 폭동 진압에 등장하는 기동 타격대라는 검은 옷의 네.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그 면담하려는 그 장소에 배치됐었다는 것. 어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구치소 안에서도 여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구치소 소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절절매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점점 더 치솟고 있는데요. 특히 그 기동 타격대, 그러니까 죄수 폭동 진압을 위한 기동 타격대 배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인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호출을 했기 때문에 등장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네. 그거 가서 무슨 난동을 일으킬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위협을 느껴서 예. 페이스북 생중계를 하려고 김성태 위원장 핸드폰을 빌렸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어디론가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아, 찍으려고 하니까? 네, 찍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본인들도 네. 이게 사진에 찍히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거꾸로 말하면 안 찍힐 줄 알고 와가지고 위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위협하고 심지어는 의원들을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도소 소장이나 교정본부장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원래 예정되어 있던 면담 장소 안에 내실에 네. 최순실이 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 속였어요. 어허. 네, 속였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안에 사무실 안에 있는 그 교도관들의 눈치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에 가서 문을 열어보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막 저지가 시작이 되고 뭐 완전히 철벽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최순실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 최순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옥신각신 약 1시간 반가량의 실랭이가 있었던 것이죠. 네. 의원님이 핸드폰을 이렇게 원래 휴대폰을 몇 대는 가져가기로 합의를 했었고 게다가 그렇습니다. 의원님 방송 카메라도 들어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방송 카메라도 처음에는 우리 의원들이 먼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방송 카메라를 들여보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끝까지 못 들어왔습니다. 거짓말이었군요. 거짓말입니다. 네. 네. 들어가자마자 못 들어가게 하고 예. 들어간 다음에는 의원님들 휴대폰을 뺏었다면서요. 들어간 다음에 또 거기서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원래는 들고 네. 들어가기로 합의하고 들어갔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당 하나, 야당 하나 이렇게 해서 위원장 하나 휴대폰 3대를 가지고 들어가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휴대폰을 다 뺏었습니다. 예. 의원님이 그냥 뺏기실 분이 아닌데. 의원님이 뺏기셨으면 그래서 의원님의 휴대폰을 뺏기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게 이제 위원장 휴대폰이었는데 위원장 김성태 위원장 휴대폰으로 그래서 위협을 느끼셨다고 생각해서 생중계 하려고 했더니 도망갔고 네. 위원장의 휴대폰도 마지막에 뺏긴 거군요. 위원장 휴대폰은 뺏기진 않았지만 위원장이 그거를 활용을 못했죠. 휴대폰 전혀. 네, 활용을 못하고
제가 휴대폰을 끝까지 안 뺏기려고 하다가 그냥 휴대폰을 준 것은 제가 휴대폰을 또 안 줌으로 인해서 시간이 자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시간이 가게 되면 최순실 씨 면담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이거가 또 핑계거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그냥 휴대폰을 줬는데 결국은 그런 일이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밖에서는 하는 척 하다가 들어가자마자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볼 수 없는, 기록도 남길 수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다 뺏어버렸다. 네. 이게 교도소장 단독의 판단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장이 법무부 지금 장관 대행한테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라는 것은 그 김성태 위원장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행과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법무부의 지시 아니면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사안은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의 그 정점에 있는 최순실을 국정조사하는 걸 누군가 방해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 교도소장 혼자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 사례는 그 끝을 찾아가 보면 결국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고 누가 지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 아마 최순실 변호인도 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교도소 소장이 그 변호인으로부터 그렇게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그 변호인도 누군가 비호 세력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 감옥소나 구치소 안에 있는 수감자들이 변호인이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도소 소장이 절절매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최순실 편에 쓴다는 것. 저는 이거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9명과 맞선 거 아닙니까, 교도소장이 지금. 그렇죠. 국민을 희롱하는 거죠. 네. 이 문제는 그냥 안 넘어가실 거죠, 의원님? 이거는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법사위원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법사위원장 당시에 그 교도소와 관련해서 국정감사도 가고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내부 사정을 제가 다른 의원들보다는 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네. 저는 교도소 소장이나 교정본부장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죠. 공무원들인데요. 네. 본인들이. 근데 네. 본인들의 권한을 훨씬 넘어서는 누군가 전화를 했고 그 네. 전화를 한 사람이 바로 최순실을 비호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꼭 차단해 주시고 이 청문회장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깊이 있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의원님이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직권상정으로라도 최순실을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법안을 빨리 마련해서. 네. 근데 이제 직권상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오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기에? 네, 어제 아침에 안민석 의원이 그것을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어떤 시간적으로 준비하기에 조금 짧다는 생각은 했지만 네. 제가 거기에 같이 안민석 의원의 제의에 동의를 한 것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다 뒤흔들어 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께서 좀 무리가 되신다는 건 알겠지만 좀 단호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거기에 동의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직권상정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청문회 일정을 연장하고 다시 한번 원내대표 합의를 유도하다가 직권상정까지 가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네. 그게 가능할까요, 내년 초에? 어떻게 보세요? 원래 국조위 기간이 1월 15일까지인데요. 네. 1월 15일 전에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조 기간이 만약에 연장이 돼서 네. 2월 달까지 연장이 된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 본회의부터 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네요. 본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본회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본회의 소집은 그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국회의장의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아직도 절차는 많이 남아있군요. 네네. 그렇지만 연장도 하고, 직권상정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최소한 한 번은 최순실 씨를 국민들 앞에 세우고 나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도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어떤 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제가 구치소에서 만난 최순실 씨는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요. 예. 그래, 나 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태도입니다. 근데 제가 구치소 다녀온 후에, 저분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예. 그동안에 30년 동안 그 어린이 재단이라든지, 정수장학회라든지, 이 각종 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유경재단, 예. 네, 유경재단도 있고, 이 재단을 주물렀다 놨다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하면 힘안 들이고 자기네의 것으로 사유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전문가죠. 예.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일도 전혀 죄의식 없이 당연히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대통령의 사퇴 이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거기 때문에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대통령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러한 심리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대통령에 대한 원망도 좀 느끼셨어요?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관한 질문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대답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에 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심경이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심경이 복잡하다라는 뜻은 대통령에 대해서 좀 원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더더욱이 청문회장에 세워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꼭 한 번이라도 국민들 앞에 최순실 씨가 서서 직접 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예. 그리고 교도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라고 보이는데 누가 전화했는지 꼭 차단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할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법사위에서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지금은 법사위는 아니지만 법사위원들에게 제가 이거를 꼭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갔던 의원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따로 의원님을 연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의원님이 이런 일을 당하고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몇 가지인데 여쭤보려면,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혜원 의원 검색어가 떠 있는데, 이혜원 의원이 검색어에 떠 있는 이유는 조윤선 장관이 바로 최순실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사람이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를 아는 거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긴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박영선 의원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는 듯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저희 방에 여러 가지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청문회장에서도 나와서 그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른다고 했죠, 최순실 씨를, 전혀. 조윤선 장관은 이제 모른다고 했고요. 조윤선 정무수석 시절에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강남에 있는 그 강남 분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체 검사를 맡는 병원이요.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토요일 날 이제 조윤선 수석이 대통령을 모시고 서울대 병원에 왔었다. 강남 분원에. 강남 분원에. 근데 거기에 와서 실 리프팅, 김영재 원장의 실 리프팅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서울대 측이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청문회장에 그분이 나와서 또렷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부터 저는 특검이 확인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조윤선 장관이 아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대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청문회장에 나와서 그분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이혜원 의원이 주장했던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를 뭐 기업 쪽의 부인들에게 소개한 당사자더라. 이런 전화를 이혜원 의원이 그런 전화를 받은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소개한 사람은 조윤선 장관이다. 기업가에. 이런 이야기인데 의원님은 들으신 바가 없네요. 그죠? 관련 종류 이야기를.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혜원 의원이 그 방송 마치고 나서 박형선 의원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예스 노로만 여쭤볼게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각종 여러 가지 정말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 그 중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요새 정말 확인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있으시군요. 네? 있긴 있으시군요. 하나씩 둘씩 다 좀 확인을 해봐야죠. 네. 네네, 특히, 그러니까 확인을, 크로스 체크는 못 해봤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 네네네. 네. 왜냐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교도소장을 굉장히 구치소에서 방해한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교도소장 혼자 결정할 수가 없었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 끝에 누가 있는지를 찾으면 최순실의 진실을 밝혀지는 걸 꺼려하고 막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의원님 끝까지 추적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진도가 나가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어제는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졸속으로 합의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산에서 일본 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했던 분들이 연행되고 소녀상은 철거되었습니다.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연결은 너무 짧았어요. 네. 네, 그러게요. 이번에는 이 문제 1년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제가. 네. 다시 보려고 전화 연결드렸습니다. 근데 또 마침 어제 일본 영사관 앞에서 이 소녀상이 철거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실은 부산에, 영사관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일본 영사관, 예. 네네, 일본 영사관이요.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우려고 부산의, 미래 세대들, 학생들, 청년들, 그 세대들이 중심이 되어서 계속 모금도 해오고, 노력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일본, 관방장관도 공개적으로 압박을 넣기도 하고요. 또, 한국, 저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압박을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해랑구청에서, 계속해서 면담을 회피한다든가, 또 그 입장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왔어요. 허가를, 해주지 않은 거죠. 물론, 도로에다가 뭔가 그런, 예술품이라든가 상이라든가 이런 걸 세울 때 허가 사항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서울의 평화로 앞에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니 이제 구청이 그걸 협력하고 협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워도 좋다라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공식 문서는 아니더라도 그런 인정과 지원이 있어야 물론 세울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상징물이고 아주 작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허가에 왔는데. 네네. 근데 여기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는, 불호됐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연행하고 철거하기도 했다, 어제 소녀상을. 네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일본 영사관에서는 싫어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그거는 그들의 입장에서 싫어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일본 요청을 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이 정신의 문제에 있어서. 근데 그렇죠.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 문제를 합의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네. 할머니들은 동의하지 않는데. 네. 전혀. 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보도들은 소위 이제 화해 치유재단에서. 네. 그 일본에서 줬다고 하는 그 기금으로 돈을 계속 지급하려고 했고 할머니들은 받지 않으려고 했고 네. 이런 보도들이 산발적으로 있었는데 이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왔고 네. 정부가 이 할머니들이 반대하는 이 합의를 한 이후 어떤 식으로 할머니들을 탄압해 왔는지. 사실은 일본 정부가 탄압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탄압해 온 거예요. 그죠? 그 김복동 91세 김복동 할머니도 이제 그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네. 작년 12월 28일 합의 전에는 네. 우리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주로 싸워왔다. 그랬죠. 예. 유엔을 가거나 뭐 미국을 가거나 어디 다른 데를 가도 또 심지어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조차도 네. 우리가 물론 한국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라라고 요구를 해왔지만 네. 늘 우리의 주장은 가해자가 일본 정부니까 네네. 일본 정부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예. 지난 1년은 우리 한국 정부를 향해서 대부분 목소리를 내야 되겠고 한국 정부를 향해서 분노했고 한국 정부 때문에 길거리에 섰고 유엔에 가서도 계속 한국 정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네요. 네, 이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또 잘못된 것이냐. 가해자는 한국 정부 뒤에서 웃고 서 있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지난 1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냐면은 네네. 사실은 뭐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보셨겠지만 합의가 있자마자 피해자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뭐 심지어는 어떤 할머니는 그 외교부 차관을 향해서 그 쉼터에 방문하는 외교부 차관을 향해서 당신이 어느 나라 외교부냐, 어느 나라 정부냐, 일본 외교부냐 이런 얘기. 그렇죠. 일본 외교부냐, 한국 외교부냐라고 굉장히 분노하셨죠. 예. 그게 피해자들의 사실은 대부분의 생각이고 심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웠던 심정이 1년 동안 나아졌느냐 하면은 오히려 그 이후에 사실은 그렇게 피해자들이 분노했다면 한국 정부가 스톱하고 중단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거냐 그것을 외교 정책에 세우는 것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뭐 그 뒤에 물론 국회도 국민들도 길거리에 뛰쳐나오고 소녀상 옆에서 그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대학생 청년들은 밤을 새우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물론 10억 엔을 받아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게끔 했냐면은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는 여자 경찰을 2명 데리고 예. 그 화해와 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이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 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할머니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실 때 예. 누군가 조선 반장이 혹은 일본 사람이 경찰하고 함께 오기도 하고요. 예. 군인이 경찰하고 함께 오기도 하고요. 예. 그런 방식으로 끌려가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 너무나 비슷한 상황으로 되는데 역시 그 앞에는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하는 그 재단 사람들 함께 동행을 하죠. 네. 그런데 할머니가 왜 나에게 이렇게 경찰과 함께 오느냐. 그 말을 하는 할머니는 한 번도 그동안 얼굴을 언론이건 방송이건 내지 않은 분이에요. 내가 위안부 피해자라고 지역에서 그렇게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분이죠. 할머니들은 영구임대주택에 주로 살고 계신데 혼자 살고 계시는 분 중에서는 그 동네 경찰과 함께 할머니 집에 방문했다. 이것은 그 할머니를 그 지역사회에 당신은 위안부 피해자다 혹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경찰이 방문을 한다라는 것을 소문내는 거가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치유일 리가 없죠. 할머니들에게는.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회의하냐면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는 거부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할머니들에게는 할머니 이게 시작이에요. 이걸 종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거 받고 할머니 다시 사과를 요구하면 됩니다.
일본에도 사과를 요구하는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의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러나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일본 정부가 사과할 리가 없어요. 이게 사과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전혀 이제 그 언론의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고 뭐라 그럴까 연세가 드셔서 네네. 이제는 약간 90세 가까이 되셨으니까요. 이해도 잘 할 수도 없고 이런 뭐 연세들이 대부분 90이 넘어서 92세, 93세 이런 분들 최고령이 99세까지 계시니까요. 네네. 그런 할머니들에게는 할머니들을 배제하고 그 가족들을 만납니다. 아, 그래서 돈으로 해야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오신 지 몇 년 안 되신 분이신데요. 우리말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중국말, 우리말을 잘 섞하시는 분인데다가 몸도 안 좋으시고 뭐 그러셔서 요양원에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어요. 그분을 중국에서 들어올 때 그 중국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냥 민간인 시민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화해와 치유재단 출범할 때 현판식에도 참여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할머니의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단지 도와주셨다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대답을 합니다. 더군다나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제대로 그 의사를 표명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시키냐면 누가 물으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라. 이런 방식으로 뭐 누가 와서 물으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은 걸로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그런데 것이. 그 돈은 할머니를 위해서는 하나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할머니들이 이제 일제 그 식민 강점기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되신 분들인데. 네. 그때는 그래도 식민지였다는 핑계나 있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독립이 된 지 몇 년인데 갑자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결국은 식민지란 얘기죠. 여전히 그 할머니들이 늘 해왔던 얘기가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8.15 강복절 기념식 우리는 기념할 수 없습니다. 축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전히 할머니들은 일본의 식민지와 같은 삶을 여러분은 나라 없는 세상에서 살아봤습니까? 저희는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나라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할머니들의 저역이거든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은 세월은 긴데 그나마 그전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가해자를 상대로 싸웠는데 이제는 1년 전부터 이 합의 이후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싸우게 만들었고 그게 이제 이 합의 때문이고 우리 정부가 현재 박근혜 정부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할 테니까 시간이 짧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였습니다. 불친절한 AS. 뉴스공장이 어제 TBS 방송대상 너무나 당연히 받았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혹시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9시 반에 TBS TV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팀원들의 자기 자랑 오로지 이것은 나 때문이라고 모두가 주장하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영광을 저에게 돌린다는 소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 관련 제보가 많네요. 구치소에 근무했던 분들이나 그런 일은 절대로 구치소 장 단위에서 결정될 수 없다는 얘기 많이 있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머물렀다고 하는 사동의 방은 원래 4명이 머무는 방이라는 제보도 있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구치소 아니라고 다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이 문제는 끝까지 저희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살짝 오늘도 특종이 하나 나갔는데 이혜원 의원이 주장했던 전화 들었다.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박영선 의원도 그런 걸 들은 거는 사실이다. 라는 인정을 했네요. 네. 이혜원 의원과 조윤선 장관의 한판. 박영선 의원이 나도 이혜원 의원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진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주제만 살짝 들었는데 네. 굉장히 핫한 주제를 들고 오셨어요. 아, 무슨 핫한 주제는. 왜 핫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제, 뭐랄까요. 시사방송에서 변기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변기가 아니고 화장실. 네, 화장실. 아니, 근데 이거 한 가지, 제가 오늘 화장실을 들고 나왔는데. 네. 지금 16년에 올해 10대 뉴스에 꼽히는 게 아마 2개일 거예요. 하나가 강남역의 공중 화장실. 네. 공중 화장실은 아니었죠. 식당에 이제 화장실, 남녀 공용 화장실 생긴 살인 사건. 그게 이제 굉장히 사실 여혐 문제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네,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게 10대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변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연말을 뭘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될까? LCT 겨우 끝내고 뭘 할까 하다가 화장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게 화장실이 제가 딴 얘기 하기 전에, 총수께서 재밌어 하는 얘기 하기 전에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하자면, 그 건축 문화와 도시 문화를 바꾼 2가지의 혁신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화장실. 변기입니다. 수세식 변기. 수세식 변기. 또 하나는 뭐겠어요? 그거는 우리 저번에 한 거. 초고층 건물에 나온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요거 2개가 사실은 현대 도시와 현재 건축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100층에 방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그건 뭐 불가능한 거죠. 안 팔렸겠죠. 근데 수세식 변소가. 지을 수는 있어도. 수세식 변소가 언제 나온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이제 그 하일이. 네. 탄생한 것이 이제 유럽에서 수색 변기가 없어서. 잘 아시네. 네, 제가 박학다시 가거든요. 얇게 박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유럽에서 당시 변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요강에다가 그러니까요. 변을 해가지고 소변 대변 다 해가지고 그걸 그냥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면 길 위에 막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밟으려고. 하일이. 남자들도 하일 신고. 굽을 이렇게 똥이죠. 쉣. 길에 흩어져 있는 길밖에 똥을 밟지 않기 위해서 네. 변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하일이 탄생했다. 네. 뒤축이라도 좀 글쎄. 네. 그러니까 하수도 시설이 만들어진 것은 최근인 거죠. 19세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세식 변소가 나온 거니까 하수도는 그 전에도 있었는데. 네, 수세식. 예. 수세식 변소가 나온 게 1870년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5층, 6층짜리 이거 저기 한 게 다 수세식 요강을 다 썼던 거예요. 요강을 다 썼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는 건축사에서 혁명적인 사건이군요. 혁명적인 사건이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왜 화장실이라고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예전에 왜 변소라고 썼잖아요. 변소. 예. 옛날엔 다 지금도 변소라고 쓰면 왜 좀 더러운 데 같잖아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느낌이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여전히 변소라고 쓰거든요. 그게 맞으니까요. 공중변, 그게 맞습니다. 예. 잠깐 변소가 정확히 변을 뭔가 처리하는 소금소입니다. 장소. 네. 이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왜 화장실이 됐을까? 참 그것도 이상해요. 그거는 영어에서 넘어온 거 아닐까요? 아니 영어에서도 토일렛인데 영어에서 토일렛인데 그 전에 요번에 또 하나 나온 게 왜 파우더룸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네, 파우더룸. 왜 네. 청와대에 파우더룸이 나왔잖아요. 네. 그 파우더룸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왜 화장실 옆에 근사하게 거기서 화장하고 이러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네. 원래 그 파우더룸은 또 어떻게 나왔냐? 옛날에 이 사람들이 가발 쓰고 다녔잖아요 유럽에서. 네네. 이게 막 와글와글한 거. 진짜 웃긴 가발. 그 웃기는 가발을 쓰려고 그러면은 이 사이에 네. 말하자면 분을 발라야 돼요. 머리에 분을 발라야지 얘가 머리하고 가발하고 사이에. 네. 그래서 그걸 쓰는 데가 파우더룸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이 파우더룸이 무슨 이상한 시술도 가능한 이런 데로 돼버렸는데 하여튼 간에 이 화장실 문화라고 하는 거는 네. 정말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과 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이 공동체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폴리틱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 굉장한 주제이기 때문에 은밀한 공간이죠. 아주 사적이고 그 안에서는 정말 울 수도 있고 아마 옛날 얘기 중에 보니까 어디 가서 울은 적도 있으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철학이 탄생하는 곳이죠. 그럼요. 철학이 그리고 그 안에서 철학 독서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도 생각이 날 수 있고 사실은 그 유명한 분들 중에 화장실
화장실에서 아이디어를 구한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은 제 직업적인 것도 있지만 어디든지 꼭 가면은 어느 건물이든 아니면 남의 집에 가서도 되도록이면 화장실을 들립니다. 화장실을 들려보면 아 여기가 어떤 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집주인의 캐릭터가 나옵니까? 캐릭터도 나옵니다. 그 화장실이 뭐 비슷한 화장실이라도 어떤 걸 거기다 놨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캐릭터를 볼 수가 있어요. 혹은 건축을 한 건축가가 화장실을 어떻게 처리했냐를 보면 또 건축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오피스 폴리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국회에서는 사우나 폴리틱이 있지만 화장실 폴리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소변기 앞에 서가지고 하면 폴리틱이 굉장히 뭐 유명한 거고. 서로 이제 소변기 앞에 서서 짧게 하는 말들 중에 하는 말들. 네, 중요한 말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는 여성들은 이제 거기서 화장을 고치고 이러면서 거기서 주고받는 얘기들. 뭐 이런 은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남들한테 잘 공개되지 않는 곳 들어가서 이걸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의원님 시절에 틀림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화장실 에피소드 한두 개 정도는 국회의원들이 다들 한두 개씩 알고 있더라고요. 의원님도 알고 계신 거 없어요? 당연히 저는 뭐 그때 뉴스까지 되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잘 못 믿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만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솔직히 박근혜 의원을 한 번도 화장실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한 번도. 국회에 있는 화장실에 안 왔군요.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거는 본회의장에는 보좌관들도 못 들어옵니다. 네. 딱 거기는 국회의원만. 오로지 국회의원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달까. 사람들이 와서 무슨 짓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TV에서 보는 국회의원들이 몸싸움하고 하는 그 본회의장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보좌관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네.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는 거기는 순전히 국회의원들끼리의 이 정말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밑바탕 같은 것도 보고 욕들도 하고 뭐 몸싸움 뭐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화장실에서 과연 딱 한 번 박근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위원을 그것도 아무도 없는 데서 딱 박근혜와 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의원 시절에 그날이 무슨 날이었느냐면 한미 FTA 통과되려고 그때 김선동 위원 최루탄 사건 있고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막 여야가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본회의장 안에서는 막 지금 대치되고 난리가 나서 아직 최루탄 터지기 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화장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박근혜 의원이 딱 그 파우더룸 거기도 화장실 빛이 다 된 게 있거든요. 큰 유리하고 앞에 쭉 긴 카운터 있는데 거기에 딱 앉아서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바로 SNS에 올렸어요. 이 와중에 저 지도자라고 하는 박근혜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죠 뭐. 근데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이 더 웃겼어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분명히 보신 건 화장을 고치고 있는 거였는데 화장을 고치고 있는 국회는 대치 상황에서 난리가 났는데 아니 그리고 화장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거기 왜 들어와 있냐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날은 굉장히 긴박해서 의원님은 진짜로 화장실을 가려고 갔는데 그 용변이 급해서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 그리고 한가하게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그 큰 유리 앞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그것도 평소에는 의자가 없는데요. 근데 의자를 갖다 놓은 거는 분명히 누가 거기다 의자를 갖다 놔줬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대치를 하더라도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본회의실에 이제 의원회관에 갔다가 다시 오게 하고 그래요. 리더급들은. 근데 그날은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같이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어디에다가 보호할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 안에 보호를 한 거지. 말하자면 거기에 의자까지 한 거지. 갖다 주고 거기에 은둔을 한 거지. 말하자면은 화장실에 은둔을 한 거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은둔. 그러니까 어차피 아무도 안 온다고 생각하고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은둔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화장 고치고 있더라 이러고서는 올렸더니 그러고 나서 이른바 친박들 거기다가 보디가드들 있잖아요. 이정현 대표 그때 뉴스에도 나왔죠. 이정현 대표가 저보고 악랄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비열하고 악랄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라고. 있다. 제가 그랬지. 아니 이정현 대표 들어와 봤어요.
왜냐면 그때 그 이정현 당시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뭔가 볼펜과 종이로 뭔가 네. 사안을 정리하고 있다는 식으로. 글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지. 지가 못 본 건데 자기는 바꾸냐 말만 들은 거지. 그리고 지금 보지도 않은 걸 갖다가 왜 그러고 나서느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때는 그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하나 더 있으면은 네. 여성 의원도 하나가 또 보디가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는 당시에 바로 화장실 바깥의 문에서 보디가드 거기 서서 보디가드 했고 제가 그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그 제가 박근혜 사진은 못 찍었지만 박근혜 당시 의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그렇게 대피해서 화장하고 있을 때 보디가드를 서서 화장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정현 대표는 화장실 앞에 있었고. 화장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니까 금방 여자 의원이 하나 쫓아 들어오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 자기는 거기서 지키고 있다는 얘기 안 하겠죠. 그렇지만 뭐 뻔하잖아.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네. 그때 이런 일들을 더 얘기를 하고 더 캐치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화장실에서 오피스 폴리틱에서 화장실에서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만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처음 듣는 생생한 일화였습니다. 화장실 얘기로 이제 건축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일로 흘러왔네요. 나머지 화장실. 아니, 나머지 화장실은 제가 2탄, 3탄을 계속해서 저기 할 테고요. 여러분들도 저기 꼭 건물을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김진애 의원이었고요. 김호준입니다. 안녕.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라는 것은 그 김성태 위원장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행과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법무부의 지시 아니면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사안은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의 그 정점에 있는 최순실을 국정조사하는 걸 누군가 방해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 교도소장 혼자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 사례는 그 끝을 찾아가 보면 결국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고 누가 지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 아마 최순실 변호인도 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교도소 소장이 그 변호인으로부터 그렇게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그 변호인도 누군가 비호 세력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 감옥소나 구치소 안에 있는 수감자들이 변호인이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도소 소장이 절절매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최순실 편에 쓴다는 것. 저는 이거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9명과 맞선 거 아닙니까 교도소장이 지금. 그렇죠. 국민을 희롱하는 거죠. 네. 이 문제는 그냥 안 넘어가실 거죠, 의원님? 이거는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법사위원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법사위원장 당시에 그 교도소와 관련해서 국정감사도 가고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내부 사정을 제가 다른 의원들보다는 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네. 저는 교도소 소장이나 교정본부장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죠. 공무원들인데요. 네. 본인들이. 근데 네. 본인들의 권한을 훨씬 넘어서는 누군가 전화를 했고 그 네. 전화를 한 사람이 바로 최순실을 비호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꼭 차단해 주시고 이 청문회장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깊이 있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의원님이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직권상정으로라도 최순실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법안을 빨리 마련해서. 네. 근데 이제 직권상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오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기에. 네, 어제 아침에 안민석 의원이 그거. 네, 3부 시작합니다. 김호준 주공장. 어제 이혜훈 의원이 제 방송에 출연해서 남부구치소에서 몸수색을 당했고 볼펜까지 뺏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더한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울구치소 상황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셨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의원님 휴대폰도 뺏기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절대 호락호락 당하실 분이 아닌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서울구치소의 최순실 비공개 면담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분노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점점 더 치솟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그 교도소 소장을 비롯한 그 법무부에서 온 뭐 교정본부장 이런 분들이 그 윗선과 끊임없이 연락을 하면서 상황을 위에다 보고하고 있었던 상황을 저희가 확인했다는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그 죄수들 폭동 진압에 등장하는 그 기동 타격대라는 검은 옷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그 면담하려는 그 장소에 배치됐었다는 것. 아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구치소 안에서도 여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구치소 소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절절매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점점 더 치솟고 있는데요. 특히 그 기동 타격대, 그러니까 죄수 폭동 진압을 위한 기동 타격대 배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인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호출을 했기 때문에 등장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그거 가서 무슨 난동을 일으킬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위협을 느껴서 페이스북 생중계를 하려고 김성태 위원장 핸드폰을 빌렸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어디론가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아, 찍으려고 하니까? 네, 찍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본인들도 이게 사진에 찍히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거꾸로 말하면 안 찍힐 줄 알고 와가지고 위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위협하고 심지어는 의원들을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도소 소장이나 교정본부장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원래 예정되어 있던 면담 장소 안에 내실에 최순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 속였어요. 네, 속였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안에 사무실 안에 있는 그 교도관들의 눈치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에 가서 문을 열어보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막 저지가 시작이 되고 뭐 완전히 철벽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최순실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 최순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옥신각신 약 1시간 반가량의 실랭이가 있었던 것이죠. 네. 의원님 핸드폰을 이렇게 원래 휴대폰을 몇 대는 가져가기로 합의를 했었고 게다가 그렇습니다. 의원님 방송 카메라도 들어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방송 카메라도 처음에는 우리 의원들이 먼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방송 카메라를 들여보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끝까지 못 들어왔습니다. 거짓말이었군요. 거짓말입니다. 네. 네. 들어가자마자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간 다음에는 의원님들 휴대폰을 뺏었다면서요. 들어간 다음에 또 거기서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원래는 들고 들어가기로 합의하고 들어갔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당 하나, 야당 하나 이렇게 해서 위원장 하나 휴대폰 3대를 가지고 들어가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휴대폰을 다 뺏었습니다. 예. 의원님이 그냥 뺏기실 분이 아닌데. 의원님이 뺏기셨으면 그래서 의원님의 휴대폰을 뺏기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게 이제 위원장 휴대폰이었는데 위원장 김성태 위원장 휴대폰으로 그래서 위협을 느끼셨다고 생각해서 생중계 하려고 했더니 도망갔고 위원장의 휴대폰도 마지막에 뺏긴 거군요. 위원장 휴대폰은 뺏기진 않았지만 위원장이 그거를 활용을 못했죠. 휴대폰 전혀. 네, 활용을 못하고 제가 휴대폰을 끝까지 안 뺏기려고 하다가 그냥 휴대폰을 준 것은 제가 휴대폰을 또 안 줌으로 인해서 시간이 자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시간이 가게 되면 최순실 씨 면담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이거가 또 핑계거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그냥 휴대폰을 줬는데 결국은 그런 일이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밖에서는 하는 척하다가 들어가자마자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볼 수 없는 기록도 남길 수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다 뺏어버렸다. 네. 이게 교도소장 단독의
판단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장이 법무부 지금 장관 대행한테 전문,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일도 전혀 죄의식 없이 당연히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대통령의 사퇴 이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거기 때문에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대통령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러한 심리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대통령에 대한 원망도 좀 느끼셨어요?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관한 질문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네. 대답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에 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심경이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심경이 복잡하다라는 뜻은 대통령에 대해서 좀 원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더더욱이 청문회장에 세워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꼭 한 번이라도 국민들 앞에 최순실 씨가 서서 직접 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예. 그리고 교도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라고 보이는데, 네. 누가 전화했는지 꼭 차단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할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법사위에서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지금은 법사위는 아니지만 법사위원들에게 제가 이거를 꼭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갔던 의원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따로 의원님을 연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의원님이 이런 일을 당하고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몇 가지인데 여쭤보려면, 어제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혜원 의원 검색어가 떠 있는데, 이혜원 의원이 검색어에 떠 있는 이유는 조윤선 장관이 네. 바로 최순실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사람이다라는 네. 전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를 아는 거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예.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긴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네. 박영선 의원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는 듯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저희 방에 여러 가지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만은, 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청문회장에서도 나와서 그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른다고 했죠, 최순실 씨를, 전혀. 조윤선 장관은 이제 모른다고 했고요. 네. 것을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어떤 시간적으로 준비하기에 조금 짧다는 생각은 했지만, 네. 제가 거기에 같이 안민석 의원의 제의에 동의를 한 것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다 뒤흔들어 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께서 좀 무리가 되신다는 건 알겠지만 좀 단호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거기에 동의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직권상정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청문회 일정을 연장하고 다시 한번 원내대표 합의를 유도하다가 직권상정까지 가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네. 그게 가능할까요, 내년 초에? 어떻게 보세요? 원래 국조위 기간이 1월 15일까지인데요. 네. 1월 15일 전에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조 기간이 만약에 연장이 돼서, 네. 2월 달까지 연장이 된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 본회의부터 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네요. 본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본회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본회의 소집은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국회의장의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아직도 네네. 절차는 많이 남아있군요. 네네. 그렇지만 연장도 하고, 직권상정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최소한 한 번은 최순실 씨를 네. 국민들 앞에 세우고 나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도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어떤 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제가 구치소에서 만난 최순실 씨는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요. 예.
그래, 나 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태도입니다. 근데 제가 구치소 다녀온 후에, 저분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예. 그동안에 30년 동안 그 어린이 재단이라든지, 정수장학회라든지, 이 각종 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유경재단, 예. 네, 유경재단도 예. 있고, 이 재단을 주물렀다 놨다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하면 힘안들이고 자기네의 것으로 사유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전문가죠.